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진 50대 여자입니다. 사실 20대 때 결혼을 막 했을 때는 아이를 적어도 셋은 낳고 싶었는데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 하나를 더 낳기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3남매 만들기를 포기하고 둘 키우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제가 5남매로 북적북적한 집안 분위기에서 커서 그런지 어릴 땐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자식들에게 형제를 둘 이상은 만들어줘야겠다는 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으신 건지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저 어릴 때야 5남매는 양반이고 7남매, 8남매도 꽤 흔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친구들보다는 가족들과 더 교류하던 시대라 가족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상당히 벅찬 일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고 어른이 된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참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다 지금보다는 어리고 혈기왕성할 때 얘기고 아이들도 다 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는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참 무섭더군요. 젊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것들이 나이 들고 보니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둘만 낳은 것도 바로 그 경우에 해당이 됐어요. 저도 제 주위 사람들도 다들 어릴 땐 형제 많은 집에서 컸으니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결혼하면 당연히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줄 알고 컸는데 실제로 제 나이 또래 중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최대가 3남매에서 4남매고 그 이상은 정말 어디서 찾아보기도 힘들었어요. 가족이 북적이는 건 좋지만 그만큼 자식 하나에 애정과 노력이 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모두 그런 걸 경험해본 세대라 그런지 다들 처음 포부와는 달리 자식을 그리 많이 낳지는 않더군요. 저 같은 경우도 첫 아이를 아들로 낳고 바로 시댁의 아들 타령에서 해방된 운 좋은 케이스라 아들에 연연하며 쓸데없이 많이 낳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더 낳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둘 키우면서도 감당이 안 되어 벅찰 때마다 이거 더 낳았으면 큰일이었겠구나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많았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더욱 그걸 체감하게 된 건 제 나이가 40대로 진입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5남매 중 셋째라 친정엄마가 연세가 꽤 있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이미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연세 드신 엄마만 살아계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 저희 5남매,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무려 9명이 한 집에 함께 살았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빠는 사형제로 태어나서 친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별로 시댁살이를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을 넷이나 낳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고 아들들에게도 손주를 아들로 낳아주길 무척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위의 세 형들은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만큼 아들을 낳아드리지 못했고 마지막 남은 자식인 저희 집에 남은 기대를 거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은 첫째 언니부터 저까지 전부 딸이고 마지막에 겨우 막내 하나를 아들로 낳아서 인간 취급 못 받는 신세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려주던 시대가 아니라서 엄마께서는 둘째까지 집에서 딸을 낳은 뒤 할머니의 반응이 무섭고 두려워
셋째인 저부터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고 올라오실 정도로 할머니를 무서워하셨다고 해요. 아, 인간구실 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세상에 딸만 넷을 낳을 건 뭐야. 누구 집 대 끊어놓을 일 있어? 엄마, 그만하세요. 형들한테 아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됐죠. 무슨 대가 끊겼다고 그러세요? 내가 아들만 넷 낳은 사람이야. 그럼 각 집안에 적어도 아들을 하나씩은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네 성씨 물려받을 아들 하나 없이 사는 게 말이 되냐? 아, 꼴 보기 싫어.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내 눈에 띌 생각 하지도 말아라. 막내를 낳기 전까지는 엄마를 어찌나 구박하셨는지 엄마가 쓰시던 방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발로 뻥뻥 차시는 건 기본이고 엄마가 차려온 아침상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엎어버리시고 툭 하면 너는 며느리 자격이 없다며 폭언을 하셨던 게 어렸던 저의 기억에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이니 당시 친정엄마께서 받으셨던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드실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무리해서 몇 년 텀으로 자식을 넷이나 낳다 보니 엄마께서는 구박받더라도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으셨는데 제가 9살이 되던 해쯤 거의 기적처럼 막내가 생겼고 그 막내가 다행히도 아들이었던 덕에 저희 집안에 뒤늦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할머니께 구박받는 엄마를 보며 괴로워했던 저희 네 자매도 아들로 태어나준 막내가 괜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아들 타령을 아침마다 안 들어도 된다는 것도 좋았고 엄마가 할머니의 괜한 심술에 당하고 우는 일도 사라져서 정말 예전과 비교하면 천국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친할머니는 하루 종일 막내를 껴안고 쳐다보고 계시느라고 저희 자매들에게는 눈길도 안 주셨지만 그게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숨통이 확 트였거든요. 이 모든 게 막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저희도 막내가 참 고맙고 예쁘게 보여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괴롭힘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땐 전혀 몰랐죠. 엄마와 저희를 구원한 구세주처럼 보여서 막내가 크면서 자잘하게 겪을 만한 고생들도 원천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왕자님처럼 키웠어요. 그 시절에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딸기를 사다가 바쳤을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는 말 다 했죠. 그렇게 키웠다 보니 저희 자매들도 남동생에게만큼은 참 애틋하고 보호 본능이 강했지만 같은 자식 입장이라 그런지 그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기도 했어요. 남동생과 의견차가 없을 때는 괜찮았지만 남동생과 의견차가 발생하거나 원하는 것이 같을 때 저희는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받아야 했죠. 아무리 남동생을 아꼈다고는 해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남동생과 적이 되는 건 이 집안 전체를 등 돌리는 일이나 다름없는 일이라 어렸던 저희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런 시간들을 참고 넘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애지중지 큰 남동생은 크면서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가 됐어요. 술, 담배를 즐기며 밤 늦게 다니는 건 일상이고 척 봐도 질 나빠 보이는 사람들과 다니며 동네를 시끄럽게 들쑤시고 다니곤 했죠. 아니, 엄마, 우리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왕자로 키웠으면 왕자로 커야 하는데 그러진 못할 망정 어쩜 저렇게 망나니로 큰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건욱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건욱이한테 의지가 될 형 하나쯤만 낳아줬어도 제가 누나들 틈에서 자라 자기 혼자 남자니까 정붙이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겠니? 친구들만 괜찮은 애들로 사귀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엄마, 그건 아니죠. 누가 형 없다고 저런 친구들을 사귀어요? 제가 사리분별이 없었던 거죠.
사람이 끼리끼리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본인부터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 있었으면 저런 날라리 같은 친구들은 알아서 안 만났겠죠. 뭐라고? 너는 누나가 돼서 동생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감싸주지 못할 망정. 그럼 네 동생이 그 망나니들이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엄마,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도 막내라고 애지중지 다 받아주면서 키웠는데 속상해서 그러죠. 가족들이 다 잘했다고만 하니까 오히려 삐뚤어지잖아요. 됐다. 듣기 싫다.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엄마 인생을 바꿔준 건 막내야. 태어날 때부터 효도를 한 게 막내라고. 막내 태어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니네가 알면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한다. 너희가 백날라한테 효도를 하더라도 막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효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내한테 괜히 입대지 마라. 알겠어?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언니 그만해. 언니가 참아. 막내가 사고뭉치로 커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됐어요. 막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오든 엄마께서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 절대로 기죽이면 안 된다는 둥 감싸려고만 드셨고, 저희 자매는 그로 인해 나중에는 엄마와도 갈등이 심해졌어요. 무조건적으로 막내만 감싸는 엄마의 태도에 언니들과 여동생도 엄마에게 학을 뗐죠. 난 이제 엄마 말 안 들을란다. 엄마는 우리한테 너무 희생만 강요하고 막내만 보고 사셔. 내가 봤을 땐 막내가 커서 전혀 엄마를 돌볼 것 같지도 않은데. 됐어. 제일 효자라잖아. 제가 효도를 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놈의 효자짓. 나중에는 안 하더라도 엄마도 하신 말씀에 책임지셔야지 뭐. 그래도 마음이 약하고 천성이 착한 자매들은 엄마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엄마께서 아무에게도 언지를 주지 않은 채 막내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줬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은 그때 제대로 폭발을 했고 가족 간에 내부 분열이 제대로 생겼죠. 엄마, 그런 건 얘기라도 미리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재산 나눠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엄마가 엄마 재산 누구한테 주든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저희한테 이야기는 먼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재산 주는데 니네 허락이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냐? 미리 말했으면 니네가 가만히 있기나 하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재산 어떻게든 나눠서 지목 톡톡히 챙기려고 눈에 핏발이나 세웠겠지. 재산 때문에 집안 시끄러워지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후딱 준 거야. 이미 줬는데 어쩔 거니? 엄마는 저희가 그럴 사람들로 보이세요? 니네 툭하면 막내만 차별하니 어쩌고 하는데 원래 집안 재산은 대를 이어줄 아들이 받는 거다. 그런데 니네는 누나라는 애들이 불만이 많아도 너무 많잖니? 괜히 재산 갖고 싸움 안 난 게 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다. 더 이상 이걸로 입씨름하게 하지 마라. 엄마께서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아들에 대한 집착과 차별이 강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잡자고 하기엔 너무 늦기도 했고 의미도 없는 일이라 저는 감흥이 없었는데 재산마저 아들에게 몰아서 줘버리니 언니들과 동생은 허탈함이 몰려오는 듯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진작 그 부분에 있어 단념을 했던지라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언니들과 동생이 다 엄마로부터 등을 돌렸지만 자매들 입장도 이해가 가서 미처 중재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께서 그렇게 막내 남동생을 믿으시니 뭔가 믿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더 큰 일은 엄마께서 아프시면서부터 일어났어요. 아빠는 막내가 대학생쯤 되셨을 때 돌아가셨고 막내가 결혼한 지 6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엄마께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약간 치매기도 있으셨고 허리 디스크도 수시로 터지셔서 혼자서 지내기엔 무리인 상황까지 왔죠. 누군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 당연히 저희 생각에는 재산을 물려받은 남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견이 나오자 남동생은 입을 싹 닫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내가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우리 안사람이 엄마 돌봐야 하잖아. 나 이혼당해. 뭐? 재산까지 다 물려받아 놓고 무슨 소리야. 엄마도 당연히 네가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아우, 안 돼. 나 결혼할 때 와이프랑 약속했던 조건이 어머님 안 모시고 살기였단 말이야. 이거 어기면 나 이혼해야 돼. 딴 건 몰라도 모시고 사는 건 진짜 안 돼. 그리고 난 남잔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돌봐. TV 보니까 치매 환자들은 증상 악화되면 가족들이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러더만. 같은 여자인 누나들이 하는 게 맞지. 남동생은 곤란한 상황이 오자 별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엄마를 저희에게 떠넘기더라고요. 화가 난 언니들과 남동생은 대판 싸움이 났고 몇 달간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 엄마를 보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엄마를 돌보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게. 남편도 동의했어. 아니 네가 왜? 멀쩡한 아들내미 있는데 네가 뭐하러? 언니가 보기엔 제가 할 것 같아? 그리고 가더라도 엄마 안 편해. 기억 온전치 못하다고 며느리한테 구박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모시고 살면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야기까지 미리 했다는데 이제 와서 모시고 살라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싫지. 그나마 우리 집은 남는 방이라도 있고 넓은 편이니까 여기 와서 지내시는 게 엄마도 더 편하실 거야. 아, 그래도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너도 차별받고 살아온 건 똑같은데 이걸 뭘 누굴 탓할 수 있나. 어릴 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구박당하던 거 나도 아직 가끔 기억날 정도니까 엄만 더 하시겠지. 이제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지치고 그냥 내가 엄마 돌볼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엄마를 돌보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 힘없고 병드신 엄마를 돌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형제가 많음에도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게 가끔은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많더라고요. 2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아픈 부모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제 생활 패턴의 모든 걸 바꾸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고생할 거란 각오를 충분히 하고 시작한 일임에도 참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엄마를 돌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가치관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야 차별받는 딸의 서름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아이를 낳던 시기에는 예전처럼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분위기도 아니어서 크게 아들을 감싸며 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너무 보호만 하면서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재산도 꽤 받은 상태라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는 상태였어요. 저도 전문직이라 엄마께서 돌아가신 뒤로 복직을 하니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를 돌보기 전에는 여유가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썼는데 제 남동생을 보니 너무 아낌없이 투자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집안 사정이 많이 여유롭다는 티는 안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버는 것보다 많이 쪼들리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애들이 어느 정도 남들과 비교해가며 눈치를 채긴 했지만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죠. 둘째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니 나름대로 세뇌가 된 모양인지
그런 줄 알고 나름대로 경제관념이 잡혀가며 크는 것 같았어요. 과소비도 안 하고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저금도 하면서 크는 모습이 참 기특했죠. 반면 아들은 둘째보다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어린 시절 아낌없이 자신에게 투자해줬던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설득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우리 집 잘 사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막 옷도 제일 좋은 거 입어야 한다고 일부러 비싼 데서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땐 형편이 나쁘지 않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형편이 원래 좋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아들은 안 믿는 눈치였어요. 안 믿는 거야 뭐. 저희도 그렇게 애들이 믿을 만큼 허리띠를 꽉 졸라매면서까지 위장을 한 건 아니었으니 할 말은 없었지만 문제는 아들이 그 말을 안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금전적인 도움을 바란다는 점이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선뜻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있었지만 아들이 주로 요구하는 건 명품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것들이었어요.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네 가치를 올리기 위한 지원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뭐 해달라, 뭐 사달라 하는 건 절대로 못 들어준다. 그건 네 가치를 올려서 네 힘으로 직접 벌어서 사도 늦지 않아. 딱 못 박아 자르자 더 이상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유학이야 가면 언어라도 늘어서 올 테니 그것만큼은 들어줬어요. 한번 나가니 안 들어오려고 하길래 그것 때문에도 속을 꽤나 썩히고 있었는데 유학을 간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들어오라고 할 때는 안 들어온다던 애가 들어오겠다길래 분명 충동적인 선택일 거란 생각은 했었지만 알고 보니 거기서 저희 몰래 같이 살던 애인이 있더라고요. 엄마,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요. 뭐라고? 너 아직 나이가 30대도 안 됐는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한국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건 여기서 자리 좀 잡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니. 그럴 거면 거기서 자리 잡고 결혼했죠. 저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결혼하고 싶어서 한국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일단 가족들이 좀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지. 오늘 처음 봤는데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니? 제 아들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매사 막무가내였던 제 남동생이 겹쳐 보이면서 머리가 아파왔어요. 남동생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 저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핏줄이라는 건 못 이기는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순간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은 안중에도 없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뻗팅기더라고요. 그럼 네가 꼭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는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자. 둘 다 나이도 어린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가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해서 법적으로 묶이면 아무리 크게 싸워도 가족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엄마.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장가도 안 가고 속 썩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결혼할 나이까지 못 만날 것 같으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고작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아무리 법적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한쪽이 헤어지고 싶다는 감정이 들면 결국엔 이혼을 하고 마는 게 부부관계야. 너 혼자 결혼을 지속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이유라면 나는 반대다. 나는 아직 이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부모 허락을 받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에 데리고 온 거라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네가 그렇게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면 네 힘으로 해라. 나는 한 푼도 못 도와주니까. 솔직히 아들이 유학생활하면서 받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일정 부분 모아뒀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설마 부모 재산 믿고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건가 싶어서 선을 확 그었죠. 여자도 아들보다 3살 어리고 2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참일 텐데 돈 한 푼 없는 저희 아들이랑 당장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옷차림이며 머리며 나름대로 단정하게 하고 오려고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한데 묘하게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가 껄렁해 보이기도 해서 더 마음이 안 갔어요. 얘기를 대강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편부모 가정에서 컸다고 해요. 아빠 손에서 몇 년 크다가 아빠가 미국 교포와 재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살다 아들과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한국에 의지할 것도 자리를 아직 못 잡은 것도 그러려니 싶었지만 최소한 아들과 평생 반려자로 살 여자가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컸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들의 작은 욕심 아닌가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자라온 환경까지 제법 스펙타클하니 제 입장에서는 그 결혼을 하라고 등 떠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듣자 하니 가정 형편이 썩 좋은 편도 아닌 것 같아 나중에는 우리 집 형편이 괜찮아 보여 접근을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람을 정말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의 촉이 별로 좋은 쪽으로 작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 여자이니 이유가 있겠지.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아들도 나중엔 제 마음을 여는 건 포기를 했는지 제가 허락을 안 하더라도 결혼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오니 저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손을 놨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아들과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해둔 상태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대니 아니다 싶어서 정말 말 그대로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면 여자도 목적이 있었다면 떨어져 나갈 줄 알았고 아들도 저를 원망이나 하면서 결혼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묵묵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별다른 결혼식 같은 건 준비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뒤 둘이 작은 원룸에서 같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뭘 해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터라 막상 그러니 좀 기특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했고 사람이 사랑 때문에 변한다는 게 이런 건가 생각도 들었죠. 떼쓰는 걸로만 느껴졌는데 아들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구상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초기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지원을 해줬어요. 사업을 할 거면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는 쪽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건 남편 쪽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망하더라도 투자금이 적으니 본인이 구상한 사업을 먼저 해보고 회사로 들어오게 하는 게 낫겠다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아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평생 일궈온 사업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 우선은 아들이 하고 싶다는 사업에 너무 고생을 하지 않을 정도로만 투자를 해줬고 나중에는 투자자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제 발로 뛰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점점 아들에 대한 마음이 열렸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결혼 후에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낯가린다는 핑계로 만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새침하게 있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며 다가오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크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는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5년쯤 지났을까요? 나름대로 자기 사업 잘 일궈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갑자기 늦은 밤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술 냄새가 확 끼치더라고요. 엄마, 엄마. 얘, 너 뭐니? 아, 술 냄새.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던 사업이 망하고 투자자도 등을 돌려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폐업한 지는 꽤 됐는데 차마 저한테 그동안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빚이 늘어 어떻게든 일을 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데 집세에 생활비에 빚까지 갚으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안 좋은 선택까지 고민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다 큰 놈이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안 좋은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들어보니 사업 말아먹고 마땅한 일자리도 못 구해서 일용직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참, 손주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몸 다치기 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 배우라고 권유했고 집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죠.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니네 결혼할 때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니. 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원래는 결혼할 때 해주려고 했던 집이 있어. 빚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일단 팔아서 빚부터 갚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네, 당연하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요. 철없던 아들이 그래도 결혼하고 가장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실패를 맛본 거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결혼하고 많이 변한 모습도 보여줬으니 이만하면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아파트보다 더 좋은 20억짜리 아파트를 줬어요. 그 정도는 돼야 빚을 갚고 새 출발하기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을 넘겨주고 몇 달 후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빚에 허덕이는 녀석이 빨리 팔아서 빚부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니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너 거기서 살려고 그래? 빚 갚으려고 해준 집에서 살면 빚은 어느 세월에 다 갚으려고. 일단 있는 빚부터 청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준 집인데 갑자기 이사라니. 에휴, 순진한 우리 엄마. 저 사업한 적도 없어요. 뭐라고? 내가 돈이 어딨다고 사업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걸.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사업하고 싶다고 아이디어 얘기해서 내가 초기 비용도 투자해줬는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어? 그 돈으로 월세도 살고 잘 썼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지갑을 안 여시니까. 엄마도 참 너무해요. 집 잘 사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릴 때부터 자꾸 돈 없다 하면서 뭐 하나 쉽게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솔직히 저 진짜 많이 서운했어요. 뭐? 서운할 게 대체 뭐 있어? 네 여동생을 봐라. 내가 해줘도 너한테 더 해줬지? 둘째가 그런 소리를 하면 몰라도 유학까지 다녀온 네가 할 소리는 아니잖니? 그러니까요. 왜 있는 집인데 어떻게든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주려고 그렇게 버티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집 보니까 너무 좋아서 눈이 확 돌던데요. 이렇게 좋은 집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자식이 단칸방에 와이프랑 둘이 살고 있는 것도 모른 척하고 진짜 실망이 크네요, 엄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우기는데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돈만 대줘야 한다는 거야? 애초에 믿지도 못하래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떼쓴 걸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지. 네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 대가인데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됐고요. 이제라도 뭐라도 해주셨으니 됐어요. 이렇게 해야 뭐라도 받아낼 수 있다더니 진짜였네. 아파트 진짜 좋더라고요. 잘 살게요. 뭐? 잠깐만. 이렇게 해야 뭐라도 받아낼 수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 미국에 있을 때 외삼촌이랑 연락 닿았거든요. 엄마가 연락 못하게 해서 한국에선 연락 못했다고요. 미국에 있을 때 삼촌이 저한테 도움 많이 줬거든요. 나중에 엄마한테 재산 좀 받으면 갚으라길래 재산 못 받는다 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시던데요. 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척하면서 마음을 여는 게 먼저라고요. 엄마 설득할 사업 아이디어도 삼촌이 구상해준 거고요. 망하면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리스크가 크니 뛰어들진 않았어요. 이건 무슨 잘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동생이 관여했다는 얘기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듣자 하니 엄마가 준 재산은 어쩌고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뺏긴 채로 안 좋은 형편에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당하기 싫어서 엄마도 안 돌보겠다고 하던 인간이 결국 이혼당한 걸 보니 역시 자기가 한 짓은 돌려받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아들 성향이 남동생을 많이 닮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남동생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나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엄마 속여서 집 받아내니 좋으냐? 너 그렇게 살면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감수해야 한다. 네 외삼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너 도와준 이유를 정말 모르겠냐? 삼촌은 제가 다 은혜 갚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꽁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아들한테 원래 해주려던 집 해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아들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100번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뭔가를 깨우치게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금고로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강남 한복판 모 빌딩의 계약서를 아들 앞에 들이밀었죠. 저와 남편이 노후 자금으로 끌어모아 산 빌딩이었지만 아들은 아마 저희가 그 빌딩을 살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라고요. 네가 그걸로 만족했다면 다행이지. 이것도 우리 죽으면 니네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걸로 만족하니 됐구나. 이건 평생 너랑 같은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할 일 하며 살아온 네 동생 몫으로 남기마. 너한테 이 빌딩 얘기를 안 해서 참 다행이구나. 얘기했으면 또 어떤 가식을 떨어서 나한테서 이걸 받아냈을지 모르니. 아들은 계약서를 시큰둥하게 보더니 건물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빌딩이 엄마 거라고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면 네 눈앞에 있는 계약서는 뭐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맨날 돈 없다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빌딩 살 돈이 있을 정도로 여유 있었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돈 없는 척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내가 없다 해도 이 정도로 바라는 놈인데 있다고 했으면 오죽했겠니? 난 너한테 숨겨서 다행이었다고 보는데 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구나. 네 말대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 한들 다른 집 같으면 2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턱턱 해주는 줄 알아? 너한텐 그 아파트도 정말 아까워 죽겠지만 이미 준 거 그걸로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동생 재산 탐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정도로 크게 호통을 치니 아들도 좀 찔렸는지 더 이상 저에게 왈가왈부는 못하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에 짙은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보니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을 부추긴 것도 동생 짓이었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게 엄마라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자라왔으니 저도 그럴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남매 중 제가 제일 잘 사니
제 아들에게 접근해 뭐라도 뜯어내보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린 건지 통탄스러웠네요. 전 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딸을 불러다 80억짜리 빌딩은 물려주었어요. 아들은 그걸로도 한참을 저희 집에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에 끌려갔다 오고 난 후에야 약간 정신이 들었는지 감감무소식이 됐어요. 남편 회사에 다니게 해주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 알아서 살아보라고 했더니 소식이 아예 끊기더군요. 저와 남편도 참 괘씸해서 어떻게 살든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연락을 안 했는데 나중에 딸을 통해 겨우 소식을 들었네요. 오빠 이혼했대요, 엄마. 자기랑 결혼하면 집도 차도 다 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꼬드겨서 결혼을 한 건데 외삼촌이 엄마가 물려준 아파트 팔라고 자꾸 집에 찾아와서 괴롭혀서 새언니도 결국 못 견뎠나 봐. 이혼 당하고 나니 좀 정신을 차리려는 모양인데 삼촌이 자꾸 찾아와서 집 팔고 같이 도망쳐서 살다가 결국 못 참고 이혼했대. 집 팔아서 챙긴 돈도 위자료로 많이 뜯겨서 상황이 다시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들어도 별로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드는 게 제가 아들에게 마음이 많이 떴구나 싶더군요. 딸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얼마 안 있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빠, 엄마한테 싹싹 빌어. 안 그럼 오빠 별다른 방법도 없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알았어. 그러려고 왔잖아.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사는지 얼굴이 푸석푸석 하더군요. 남들 같으면 20억 아파트를 주면 아내랑 행복하게 살고도 남을 텐데 아기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니 그 집을 갖고도 저렇게 불행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터뜨리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네?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네가 진짜 잘못했다 생각이 들면 그 집 판 돈 다시 돌려주고 아빠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정말로 그 돈을 저희에게 다 돌려주더라고요. 더 이상 설 데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들은 아들인지라 결국 아들은 다시 남편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늘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당당하던 녀석이 이제는 뭐 하나 요구하기는커녕 부모 비위를 맞추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굴어요. 회사에 다니고 제대로 된 일을 배우며 돈을 버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이제야 깨우쳤는지 부모 고마운 줄을 그제서야 알더군요. 참, 까딱하면 남동생 닮아 인간 안 될 뻔한 걸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며 겨우 인간 만들어놨네요. 지금은 월급 타면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하는 효자가 다 됐어요. 전에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아들은 전생에 낳았었나 싶을 정도로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도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고생을 다 감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혼을 했으니 좋은 짝을 찾기가 더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는 아들을 괜찮은 사람에게 장가 보내도 제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명하게 키운 제 딸 덕분에 아들과도 극적으로 화해하고 아들도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잘한 거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날 좋은 기분으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